공기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히 동굴 속에서 장기간 피난하면서 생활하였던 사람들의 그런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무신도 있고 또 깨진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주변에 있게 돼요. 처음으로 만나는 건 백비입니다. 백비 앞에서 쓸게요. 먼저 오신 분들이 안쪽으로 와주셔야 뒤에가 길을 안 막습니다. 남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 길 막지 말고 이쪽으로. 동굴의 형태가 바로 이 수성화산 분출. 그러니까 마그마가 물을 만나서 산산이 부서진 뒤에 하늘로 올라가서 쌓인 층들이 저런 층입니다. 그런 동굴을 형상화하면서 처음 만나는 이곳에 고개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들으면 원통형으로 원뿔형으로 올라가죠. 밖에서 보면 어떤 형태일까요? 이렇게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보이진 않습니다. 다 외부는 다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주의 방사탑을 상징해요. 제주의 마을의 입구에 우리가 선앙댕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처럼 마을 초입이나 이런 잘 보이는 곳에는 방사탑을 세웁니다. 마을의 밖으로부터 외부에서 애기 오지 않게 하거나 또 떠날 때 기원하고 가는 똑같아요. 육지의 미륵쟁이 같은 뭐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될 텐데 여기 이제 초창기에는 4.3 사건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냥 제주 4.3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 이름이 없는 백비를 세워놨어요. 왜냐? 제주 4.3이라는 용어는 제대로 된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름을 부르죠. 공식적인 이름은 그거지만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부르죠. 제주도 이제는 제주 4.3 또는 제주 4.3 항쟁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부릅니다. 저는 이 비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서운하다고 하는데 통일이 돼야 돼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제자리 이름을 쓰기까지도 오래 걸렸지만 제주 4.3의 이 이름이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더 오랜 세월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빨리 세워져야 하겠지만 이름이. 그래서 1947년에 이 관적정 앞에 있었던 3.1 기념 행사 그리고 1년 있다 48년 4월 3일 제주 남조선 노동당 제주도당입니다. 남노당. 이 남노당은 우리가 조선공산당, 그러니까 1923년에 태동하는 조선공산당으로 더 앞으로 가야 되고 더 위로 5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이 한인사회당이 바로 이동희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러시아 연해주의 하바롭스크라는 하바롭스크 주의 하바롭스크인데 거기에서 시작을 해서 5년 뒤에 조선공산당이 태동이 되고 그리고 그것의 흐름의 연장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이 전개가 됐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남조선 노동당이 다시 활동을 하면서 그거의 제주도당이 이제 바로 남노당의 제주도당이죠. 이 무장봉기를 들고 일어난 게 제주도당 남조선 노동당의 제주도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 기치를 올린 것은 서북청년단과 경찰의 탄압을 중지하고 그리고 당시 이 남과 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민족 진영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중도 계열 이 세 개의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통일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봤지만 결국은 국제 정세 속에서 서지 못하고 분단으로 가면서 결국 한국 전쟁으로 이어져 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의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함께 엮여져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만의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광주하고 다른 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비가 제대로 된 이름을 찾기 위해서는 근원인 민족의 하나로 돌아가면서 통일된 민족에서 과거에 지난 역사를 통일된 민족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만이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빨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좌우의 극한 대립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런 너그러움을 배경으로 하지 않는 한 이 제대로 이름을 갖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빨리 이름을 갖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 통일이라고 보는 거고, 통일 이전에라도 이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사회적 합의는 바른 역사 교육과 역사 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노력해야 돼요. 처음으로 접한 분이나 기 알고 있던 분들이나 또 알고 있어도 약하게 알고 있었거나 그렇다면 오늘 우리 답사를 통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면서 민족적 입장에서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뒤돌아보세요. 뒤돌아보면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가 극한적으로 내몰리면서 태평양 전쟁의 마지막 전장터로 다 완벽하게 구축을 한 상태입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구축을 다 끝낸 거예요. 그런 상태의 이 제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48년 4월 3일 가기 전에 바로 일제강점기에 국제정세가 어떻게 됐느냐, 1939년 시작된 유럽에서의 제2차 세계대전과 2년 뒤에 있었던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군대의 진주만과 필리핀의 공습으로 시작되는 태평양 전쟁, 그 뒤로 4년 뒤에 제주가 해방을 맞죠. 뒤로 돌아보세요. 그래서 이 지하 전시관의 첫 화면에 이러한 이 흔들리는 섬으로 해서 일제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리고 일본군의 전략적 요새로 변했던 제주도의 상황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게 이오지마의 깃발이라고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하고 주연했던 그 영화입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이게 두 가지 영화가 있어요. 저도 오래전에 봤든지 까뭇까뭇하지만 이오지마라고 하는 유항도입니다. 도쿄 남쪽으로 1500km. 구소온 작가가 쓴 검은 모래에서 그 우도 출신 해녀들이 구월이와 해금이, 기영이가 함께 이주를 한 섬이 이와케지마라는 섬인데, 그 섬은 약 180km 도쿄 남쪽이고 바로 유황도라고 하는 이오지마는 1500km 남쪽에 있습니다. 이 섬이 미 해군에서 1945년 2월 달에 상륙작전을 벌인 뒤에 약 한 달 걸린 뒤에 3월 25일 날 미군에 의해 함락됩니다. 이때 일본 군들이 약 2만 3천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3월이 되면 바로 오키나와 전투가 전개가 됩니다. 그 오키나와 전투가 3월에 시작해서 약 두세 달 전행돼서 1945년 6월 25일 날 오키나와를 함락시킵니다. 미 해군이. 이때 일본군이 6만 5천이 전사하고 미군이 약 15,000, 그리고 오키지마 원주민이 약 12만 명이 학살됩니다. 옥새작전, 자폭 이런 식으로 서로 죽이고, 그런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1945년 4월 15일이 되면 이 일본이 패망한 대본영이 남쪽의 제주도로에서 규슈로에서 일본 혼슈로 넘어올 거라고 하는 제1축, 제2축은 홋카이도, 북해도에서 북쪽으로 해서 북동쪽으로 해서 도쿄로 넘어온다는 제2 이런 작전 전략을 예측하고 제주를 요새화하는 거예요. 그 요새화가 대표적인 게 뒤에 있는 송악산 일대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쪽으로 돌아오세요. 저거는 지금 1945년 항복하고 8월 15일 항복하고 인천에서 이 일본 부대의 해제를 위해서, 군사 무장 해제를 위해서 약 9월 28일 날 배편으로 또다시 제주를 옵니다. 물론 서울에서 항복조 인식을 끝냈지만
그 뒤로 9월 28일에 다시 이 미군 수뇌부가 제주로 와요. 왜냐? 이 제주에는 당시 일본 군대가 7만 5천이 있었습니다. 1945년 1월에 불과 1000명이었던 일본군이 1945년 4월 15일 이후 그 다음에 5월, 6월, 7월 이렇게 만주에 관동군 내려오고 일본에서 급히 편성한 108여단이라든지 96사단, 만주 관동군 111사단, 120사단을 끌어내려서 제주 전역을 요새화하는 거예요. 그 배치도가 저 벽에 있는 거예요. 58군 사령부가 배치돼서 제주에 700~800개의 진지갱도를 뚫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의 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자살특공대 5개 진지와 중간에 봉화를 올렸던 오름들의 이 진지갱도,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검은 오름 내부 분화구에 있는 그런 이 특공진지, 이런 모든 것들이 1945년 4월 15일 이후부터 45년 8월 초, 7월 말 이때 다 구축이 된 겁니다. 그런 흔적들이고, 저거는 이제 무장 해제돼서 일부 무기들은 다 바다에 빠뜨리고 이런 건데, 이게 수거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 뒤에가 바로 선방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단산이고, 이 단산은 제가 4일째 여러분들에게 올려보들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저기로 올라가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고사포가 미 항공기를 잡는 포입니다. 여기가 세달노름 위에예요. 세달노름과 서달노름 두 군데 정상에 이거를 해놨어요. 송악산 북편으로. 그래서 남쪽의 바다에서 미 공군이 송악산을 넘어오면 그 서달, 세달, 그 다음에 동할, 서달, 세달 이 오름 분포지에 요새화가 됐는데 거기에 항공기를 잡기 위한 고사포예요. 지금 저건 없었지만 틀은 있어요. 그래서 4일째 제가 거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전체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기 지도 보이죠? 빨간 선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이 규슈 남쪽으로 연결되는 거, 한 축은 제주도로 가는 축 보이죠? 그 선을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저기 소련이라고 하는 이 사할린 쪽에 오른쪽에 북해도 보입니다. 거기 그 북해도에서 쭉 내려와서 일본의 혼슈로 연결돼서 맨 끝에부터 결 1호, 그 다음에 제주도가 결 7호, 이들이 결호작전을 만들어요. 결 1호부터 7호까지 해서 방어 전략을 세웁니다. 태평양 전쟁에. 그거는 나중에 제가 4일째 안내를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아마도 송악산 해안가에 있는 가이텐진지의 동굴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런 현장도 다 돌아볼 거예요. 들어오세요. 제주도는 어디보다도 발빠르게 우리 자체적으로 나라 건설을 위한 움직임을 벌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있었던 건준인데, 그 건준을 만들 때 제주도는 이 사회주의 계열이 많이 강했어요. 그래서 어디보다 자치회가 발달했었고, 그래서 이 자치회를 미군정이 사실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자주 독립과를 꿈꾸면서 전국적으로 이 건국운동, 건준이 이제 태동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제주에는 아주 유명한 제주도 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자치적으로 활동을 해 나갑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우리 이 내부적으로는, 외세적으로는 이제 해방위에 미소공동위원회도 진행이 되고, 그런 지루한 서로의 이권을 두고 벌이고 있을 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쪽으로 오시면 자, 다 들어오셨어요? 맨 뒤에 안쪽으로 들어오세요. 자, 해방 이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신탁 통치라고 하는 걸 두고 벌이는 좌와 우의 이 극심한 대립이 이제 전개가 되죠. 사실은 이 신탁 통치는 1943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영국과 미국과 중국의 처칠과 이 장개석이를 포함한 세 국가의 회의에서 일본 패망 이후에 영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라진 육후국과 대한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제가 돌출돼서 나왔어요. 사실은 어떻게 제안을 했었냐면,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조선은 신탁 통치를 한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때 장개석이 느닷없이 꺼낸 게 바로 뭐예요? 조선은 독립시켜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1932년 4월 29일 날 있었던 상해 홍구공원의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입니다.
그거에 감동을 받은 장개석은 어느 의제에도 없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수첩에서 꺼내서 신탁 통치 안 된다. 조선은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그 카이로 선언에서 나온 조선의 독립이라고 한 얘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신탁 통치가 전개될 때 우리의 내부적으로는 우익의 이승만, 김구, 그리고 좌익의 박헌영, 중도라고 하는 김규식, 여운형, 특히 이 여운형 선생은 바로 여준 선생과 관련된 집안입니다. 그래서 여준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엄청난 역할을 끼친 분이에요. 그 집안의 이러한 중도를 표방했던 분들, 그리고 저 우익이라고 하지만 이승만과 김구는 우익도 성향이 아주 다릅니다. 보면 알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좌익의 이 박헌영,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서 노동당과 관련이 되는, 이렇게 우리 민족 진영들은 해방 이후에 정치체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어떤 정치체로 끌고 갈 것이냐라고 심각한 그런 토론과 공론의 장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런 전개되는 과정에서 이쪽에 오시면 해방 이후에 일본 오사카를 중심으로 떠났던 제주인들, 일제강점기에 1922년에 첫 배가 일본으로 취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구소은 작가의 그 검은모래에서도 보면 구월이가 딸 해금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출가 물질을 나가죠. 그게 1926년, 27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해군력은 어마어마했어요. 1920년대 이 초중반 되면 항공모함을 이미 만들고, 그리고 중후반으로 가면 이 영국이나 미국의 해군력보다 더 강한 그런 항공모함이나 이런 군사력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이 자신감이 돼서 훗날 이제 태평양 전쟁까지도 전개되지만, 그래서 일본 오사카로 취항하는 이 배에 제주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제 강점기에 많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4.3이 발발하면서 산사람이 되기 싫고, 그래서 순이 삼촌의 주인공인 상수, 그 주인공의 아버지도 바로 일본으로 넘어가죠. 그것 때문에. 그런 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제주인들은 일본 오사카로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거의 나갔던 6만 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는 없고, 사람은 6만이나 이 좁은 땅에 늘어났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통치 형태는 미군정이 들어왔지만 더 일제 때보다 더 미국 정책의 실패가 돌아가고, 전염병이 돌고, 그리고 가렴주구는 여전하고, 이런 속에서 이제 1947년 3월 1일 관덕정에서의 그 행사, 3.1절 행사 때 바로 경찰이 무분별하게 사격을 가하면서 6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게 되면서 골마 터진 사회문제, 국제정세의 모든 게 얽혀지면서 4.3의 도화선이 터지게 됐다, 그런 얘기. 나머지 긴 이야기를 여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쭉 그냥 가면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도록. 자, 여기를 서보겠습니다. 좀 안쪽으로 이렇게 하실까요? 전개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그렇게 이제 4.3이 남조선 노동, 남노당, 제주도당의 이 무장 봉기에 의해서, 봉기의 목적은 첫 번째는 그 탄압을 중단하라는 거였지만, 두 번째는 바로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예요. 남북 통일을 지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남노당이 했다고 해서 무조건 색안경으로 볼 일이 아니라 그들이 주장했던 것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민족적 입장에서 보면 단독선거나 단독정부를 반대하는 건 우리 민족 시각에는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면밀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4.3의 봉기가 새벽 4월 3일 2시에 무장 봉기가 시작해서 당시 350명의 무장대가 지서를 습격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4월 3일 이후에 바로 이 4월 28일 날, 저 뒤에 보세요. 이 평화협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누가 통치하는 거냐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미 군정 통치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군정이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던 이유가 그거예요. 이들이 진압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전쟁이 되면서 우리끼리 이제 민족이 아픔을 겪잖아요. 그래서 이 토벌대 김익렬 당시 중령 연대장과 여기 왼쪽에 쌍안경 낀 분이 바로 김익렬 중령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바로 김달삼인데, 왼쪽이 김달삼이에요. 모자 쓴 사람. 그리고 오른쪽이 김익렬 중령입니다. 토벌대의 연대장이었어요. 저 김달삼은 본명이 이생진입니다. 이생진은 이승진인데 제가 대정 알뜰리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김달삼의 본명은 원래 이승진이에요. 유배인의 후손인데 어쨌든 둘이 이 협상을 벌여서 평화적으로 하기로 했고, 각지의 전투지에 이 평화협정문이 전달되려면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일주일 안에 총격 소리가 나는 것은 무시하기로 하자.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협상으로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타는 오라리, 이게 지금 미 공군이 지상에서 불타는 오라리의 사진을 찍어서 세상에 알린 그런 겁니다. 미군이 개입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리를 우익청년단이 바로 이 4.3 무장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방화를 시켜서 더 이상 평화협정을 못하게 이렇게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패착이 바로 우익청년단이 벌인 저 오라리 방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강경진압으로 토벌하고자 했던 의도대로 끌려가고 만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미 군정에서는 강경진압으로 선회하면서 육지에서 급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평화적이고 민족주의자였던 김익렬을 교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극우적인 성향을 가진 박진경이가 들어오면서 사태가 극단적으로 치닫게 돼요. 이러는 와중에 1948년 5월 10일 단독 총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제주는 실패로 끝납니다. 두 곳이. 이 이유 때문에 훗날 북촌리 이 사건 때 낙인이 찍히면서 거대한 학살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총선거를 제주에서 무산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미군 정부가 분노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북촌이 이제 우리가 가게 될 연결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희생자가 많아지게 되는 배경이 돼요. 그러다가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입니다, 현재. 그러다가 이 5월쯤에 들어서면 워낙 이 토벌대에서 악랄하게 하니까 토벌대에 있던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무장대로 투항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40명 정도. 무기를 들고 무장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장대가 훨씬 강력해졌잖아요. 그런 와중에 박진경의 이 가혹하리만큼 심한 탄압과 이게 진행되니까 내부에서 부하가 암살해버립니다. 박진경을. 그래서 박진경이 암살당하면서 이 송효찬이라고 하는 연대장이 다시 임명이 돼요. 이 송효찬 때부터 바로 이 불타는 섬이 되면서 학살이 자행이 됩니다. 그 송효찬은 여기 남원에서 오신 분들은 춘향사당에 있는 춘향영전을 그려내게 했던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이 송효찬은 4.3의 희생자의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이승만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런 장면을 지금 만들어 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된 거는 1945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수립되기 전에는 그래도 완만하게 이 토벌 작전이 전개됐는데 바로 이 토벌대 대장이었던 김달삼이 1945년 8월에 해주대회 공산주의 대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 명부를 들고 해주대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극단적으로 양쪽으로 되는 거예요. 이승만 정권의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이 북한에서 세워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간에 이제 한판 대결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되는데 사실은 계엄령이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0월, 11월에 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그해 12월에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되는 걸로 부대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속 학살 작전이 전개가 됐고 그 계엄령 선포에 여기에 이승만이 했던 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지구
계엄 선포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데서 당시 국무위원들의 참여했던 국무위원과 이승만이 했던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게 법이 없었어요, 당시. 자체가 불법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현재 사태에 이 윤석열이 벌인 이 계엄, 그거 비교해 보세요. 아무 법적 저기도 없이 그냥 하는 거하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아무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 빨리 통과하겠습니다. 여기만 하고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저 위에 머리를 들면 4.3 때 어떻게 이 무고한 양민들이 학살을 당했는지 여러 말도 안 되는 이름을 대고 벌인 이 만행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발목에 바위덩어리를 묶어가지고 바다에 깔아앉히는 장면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안에 산사람이 생겼다, 없다 그러면 대신 누가 죽어야 된다고 해서 대사를 자행합니다. 대사. 그걸 대신 죽는다고 대사리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현규영의 소설 순이 삼촌이 나오게 된 배경은 바로 이 북촌리인데, 그 북촌리에 1978년 증언에 참석했던 분이 여기에 실존 인물입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쪽으로 쓰시면 여기가 북촌리가 나옵니다. 여기를 지금 이걸로 듣게 해놨는데요. 우리가 가게 될 북촌의 유적입니다. 그 안에 분들도 보시면 바로 이분이 증언을 했습니다. 김석보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현규영 선생이 만났던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는데 당신과 내가 죽으면 이 사실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알리자. 그래서 그런 공포 속에서 작가와 이 증언자가 함께 울면서 적고 울면서 기술하고 증언하고 이 지금 이분의 실제 여동생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는 살아남은 겁니다. 우리가 갈 옹팡밭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증언으로 바로 소설 순이 삼촌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가서 그 북촌에 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여기를 꼭 볼 게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밖으로 나갈게요.